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그동안 악수조차 하지 않던 여야 대표가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극한 대치를 반복해왔던 전국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 복원의 첫걸음을 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갈 길이 아직은 멉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 연장,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내란 세력 척결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 겨우 이어진 협치 움직임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악수를 거부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눈 건 여야 대표 취임 후 처음입니다. 1시간 20분 이어진 점심 회동 끝에 여야정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제안을 정 대표가 받아들인 건데 배임죄 완화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시고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는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연장과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당 대표와 오찬을 가진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는 30분간 비공개 별도 회동도 가졌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는데 앞서 오찬 회동 때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 더 내주라고 했던 이 대통령.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분가량 이어진 독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5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CCTV 열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중단, 특검 연장과 내란 재판부 설치 우려, 검찰개혁안 재고 등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와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귀담아 듣고 충분히 공감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선 공개 회담에서 여당이 더 많이 내어주라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대표의 5대 요구안은 즉답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도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다며 긍정 검토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 사항은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영역이라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응답하거나 반박했거나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청래 대표와도 30분간 별도 회동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장 대표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언론에 일부 공개된 회동 모습은 비교적 화기애애했습니다. 중간중간 농담이 오가기도 했는데 그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회동 분위기 이채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은 양당 대표의 손을 맞잡으며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발언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악수를 거부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시간 되면 저 마이크 꺼질까 봐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대표가 준비해온 발언을 끝내자 이 대통령은 발언 수위가 더 높을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야당 대표로 참석했던 영수회담에서 15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작심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어 발언한 뒤엔 반론이 필요하겠다며 장 대표에게 두 번째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정 대표님 하신 말씀 때문에 말씀 한번 하십시오. 반론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중재자 역할에 나선 이 대통령을 추켜 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오찬 테이블엔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이 나왔고 회동이 끝난 뒤 양당의 브리핑도 공동으로 진행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만 입장차가 확연한 문제에 대해선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의 추가적인 입법 독주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갖는 뜻이 뭔지 정치 복원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본 것처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웃으면서 아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이죠. 근데 일단 여야 모두는 회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회동 분위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허심탄회, 그리고 민주당은 화기애애했다고 각각 평가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측면에선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다만 정치 복원으로 이어질지엔 아직까지 물음표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민생을 두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이 민생이라며 남은 쟁점 법안도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한 반면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야당을 탄압하면 결과적으로 겨냥하게 되는 건 민생이라며 야당 탄압에 무게를 뒀습니다. 네, 뭐 그냥 만난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닐 테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했잖아요. 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여야 대표의 발언 중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소위 더 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처리 문제였습니다. 장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도 이 법안들인데요. 이 대통령이 정치의 사법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한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야당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면서 우리도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한 점도 기대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도 봤듯이 현재 여권의 쟁점 법안 처리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쟁점 법안 모두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크다는 측면에서 현재로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의 오늘 거부권 요청에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협치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호응한다면 상당히 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말해왔던 발언의 톤, 수준, 이거에 비해서는 좀 낮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네, 할 말은 하지만 예의는 갖춘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장 대표와 참모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고심한 지점도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혼자 상대하는 장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전략이기도 했을 텐데요. 장 대표는 오늘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는 안 된다고 또 했는데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첫 메시지였는데 장 대표가 이를 인용하자 이 대통령도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여당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과도 선명한 각을 세우기보단 좀 더 전략적 접근을 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정치라는 게 상당히 많이 변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좋았던 분위기 내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정청래 대표, 모레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정 대표가 내일도 내란 척결만 강조할 경우 야당 의원석에선 박수가 아닌 야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금의 야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부르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대표 연설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여야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이달 말로 잡았는데 9월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야 간의 협치가 계속될지 한번 판가름이 나겠군요.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게 미국 측과 협의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구금시설 앞에 나가 있는 백대우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특파원, 언제쯤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지 현지 교섭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미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미국 시간으로 오는 10일 이곳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해 출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기는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현장 대응팀은 구금 인원 중 희망자 250명과 영사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면담자 가운데 건강이나 시설 환경에 문제 제기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더군요. 앞으로가 더 문제일 듯한데 비자 확대 방안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구금된 상황에 유감을 표하면서 미국인 기술자들이 부족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미국인들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이번 일로 긴장 관계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미국 주요 언론도 이번 사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확대와 이민 단속 정책의 충돌이자 동맹 정책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직접 나서 인적 교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등 비자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조지아주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풀려나더라도 남은 과제들은 많습니다. 구금 기록이 남아 앞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다른 기업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긴급 출국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하고 이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조 장관은 조지아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300여 명의 신속한 석방과 귀국 전세기 운용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강제 추방된 외국인은 5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미국 측이 불법 체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장관이 출국하기 전 참석했던 국회 외통위에선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영화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진 보시면 보시면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웃어야 될 상황입니까? 개혁신당은 한국인들의 조속한 석방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조셉윤 주한 미 대사대리에게 보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배터리 공장 근로자를 체포한 이후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배터리 공장 3곳 모두가 셧다운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체포 여파가 미국 내 다른 공장으로까지 번질 것을 우려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로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 닫는 공장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장동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이 세운 배터리 공장은 4년 전 준공된 SK 공장, 다음 달 준공 예정인 현대 SK, 현대 LG 합작 공장 등 모두 3곳입니다. 이번에 미 이민당국이 급습한 현대 LG 공장을 비롯해 2주 전 물량 문제로 가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서 이번 사태를 맞은 SK, 공장 가동을 준비 중이던 현대 SK까지 조지아주 내 한국 배터리 기업 3곳이 현재 모두 가동을 멈춘 셧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사태 직후 제대로 된 근로 비자가 없는 직원들은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통지도 내려졌습니다. 올스탑해가지고선 지금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간신히 체포를 면했다는 한 공장 관계자는 미 당국이 불법 체류자가 아닌데도 한국인 근로자들을 마구 연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위해서 오는 분들인데 무조건 다 잡아왔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불법 체류 분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셧다운 공장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는 대규모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우리 기업들이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이번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지지부진했던 한국인 전문 인력 특별 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주재원 비자 받기가 힘들어 편법을 써왔는데 한국인 전문 인력에게 별도 비자를 줘 해결하자는 겁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상당수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한 수출업체의 미국 출장 가이드라인입니다. 단기 체류 목적의 전자여행 허가제, 에스타를 기본 수단으로 쓰되 입국 심사 때 업무와 관련된 단어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한 주재원 비자 대신 온라인으로 금방 승인이 나는 에스타를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겁니다. 비자를 구하려면은 시간부터 오래 걸리고 시간이랑 돈을 투자했다고 꼭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한국인 인력을 위한 전용 전문직 비자, E4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미 FTA 협상 당시부터 우리 정부는 E4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10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제한, 칠레와 싱가포르, 호주 등은 특정 인원만큼 내주는 전용 비자 쿼터를 할당받고 있습니다. 미 측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잘 호응을 하지 않아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늘어난 대미 투자에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정부의 외교적 한계와 까다로운 비자 발급을 우회해온 기업들의 관행이 집단 구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 폐지를 공식화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는 다양한 이유로 노 직무대행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정부 여당의 검찰 폐지 방침에 대해 노 대행은 검찰 개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폐지에 이르게 된 건 모두 검찰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평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잘못을 한 건지 특정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검사는 검찰의 잘못이라며 자성까지 해주시니 참으로 힘 빠지는 시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차장검사도 TV조선과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법 논리와 상관없이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수장으로서 외풍을 막아주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퇴직 검사들도 정부 여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검찰 동의회는 성명을 내고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건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작심 비판을 한 건데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내부 비판이 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왜 그러는 건지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특검특위 회의에선 또다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친명계인 박희승 의원이 작심한 듯 삼권 분립 훼손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법원의 사법권은 헌법에 규정된 만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위헌적이란 지적입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면서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분 넘게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특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이 도중에 발언을 제지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박희승 의원님 일단 또 우리가 추가로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그 권력 행사의 절제 자제하고도 안 맞다고 보입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위헌적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정청래 대표 등이 워낙 강경한 입장이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헌법 소원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여당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하자 담당 재판부는 화답하듯 12월 무렵에는 끝날 거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검법은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내란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의결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법원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6조 4항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법부가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 중 12월 무렵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을 주장한 지 사흘 만입니다.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인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재판 독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내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기 위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었던 이곳 잘해라 응원해주었던 고향 창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고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기용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공직 임명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전 검사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내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특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통일교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따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전 씨가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희림건축으로부터 4,500만 원을 챙기고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예산권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장악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면서 나라 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이번 경제부처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로 쪼개집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치권의 경기 부양 요구에 번번이 반대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식을 대선 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기재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기획이나 재정까지 다 틀어져서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갖게 되는데 사실상 대통령실이 예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확장 재정을 공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국가 채무는 1,400조 원을 돌파하고 4년 뒤엔 1,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나라 빚을 갚을 수밖에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독립된 부서에서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해왔던 거를 조금은 견제 기능이 약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2일부터로 혼란을 줄이고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할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과 수출 업무가 분리되면서 원전 산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에만 집중돼 원전 육성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 핵심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산업 정책 기능 가운데 원전 수출과 화석연료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환경부로 넘기는 겁니다. 부처 명칭도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뀝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전력공공기관들도 기후부 산하가 됩니다.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을 환경부가 쥐게 되는 겁니다.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전업계와 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수출이 분리되면 에너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원전 생태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일이나 영국도 에너지와 기후 부서를 합쳤다가 전기료 급등과 제조업 약화란 부작용을 겪은 뒤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성장의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극심한 간헐성 변동성 때문에 그런 연속 공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에너지 관련 교수 200여 명은 성명을 내고 기후부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수원 노조도 탈원전 시즌2가 될 거라며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직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여의도의 대통령은 정청래라며 여당 강경파 주장대로 개편이 이뤄진 상황을 겨냥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환경규제부처의 원전건설 정책을 맡기는 데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엔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급히 밀어붙이게 되었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산업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원전 규제와 진흥이 하나의 부처에 있으면 만만치 않은 충돌이 생길 것이라며 공론화가 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거느린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두는 데 대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는 물론이고 강성 지지층까지 법사위 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야권에선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위에 김어준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 실험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한다는 건데 과연 집값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현재 집값이 왜 안 잡히고 있는지 원인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첫째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률은 100% 이하인데요. 미분양 사태까지 맡고 있는 지방과는 대조적이죠. 둘째로는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강남권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이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은 서울 평균보다 여전히 크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 물량은 5년 동안 총 135만여 가구인데요. 2022년부터 3년 동안 수도권 공급량이 연 16만 가구 정도에 그쳤는데 1년에 11.2만 가구씩 5년간 더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서울 안에 새로 공급되는 집은 전체 4천 가구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심은 강남이나 용산 지역일 텐데 이번 대책으로 이곳 집값들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해당하는 규제 지역 LTV를 40%로 낮추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을 만큼 고가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LTV가 50%면 10억 원, 40%면 8억 원의 대출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 대출 규제 한도가 이미 6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황에 변동이 없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기조가 강화되며 한강벨트에 대한 수요는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규제를 했을 때는 단기간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지만 우리가 토화제나 이런 걸로 이제 직접 다 같이 목격도 한 바와 같이 규제가 끝나는 시점에 지난 규제 동안에 못 올라갔던 금액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이 공급 사업을 민간이 아니라 LH가 주도하도록 했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LH는 원래 택지 지구를 민간에 매각하는 소위 땅 장사가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민간 건설사들이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또 중단하는 등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LH가 시행을 전담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설계와 시공은 민간에 맡겨서 주택의 질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LH 역량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 138조 9천억 원이었던 LH의 부채는 지난해에는 160조 원이 넘었습니다. 2028년에는 227조 원까지 불어날 거라는 관측도 있어서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LH는 부도가 나지는 않습니다. 100%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등 국민들에게 LH가 신뢰를 잃어버린 일도 많았고요. 공급 사업을 총괄할 사장 자리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한준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후속 조치가 없어 사실상 공석입니다. 네,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LH 스스로의 쇄신도 중요해 보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석 달 넘게 방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시신 유기가 들통날까 봐 소독까지 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골목길 승합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나무 뒤로 뛰어가 한 남성을 붙잡아 나옵니다. 잠시 뒤 길을 걸어오는 여성에게도 다가가더니 수갑을 채웁니다. 체포된 50대 남녀는 지난 5월 중순 다른 남성 한 명과 함께 차량 안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빌려간 돈 400만 원을 갚으라며 5시간이나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려다 실패하고 무안의 한 시골 마을 공터에 차량과 함께 3개월 넘게 방치했습니다. 공범 한 명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냄새가 나지 않게 소독약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차에 냄새 안 나게 접지도 하고 막 했었어요. 냄새 나고 하면 알아버리잖아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공범이 범행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으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것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장모님한테. 내가 이런 살인을 연루된 것 같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남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노린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사칭해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속인 뒤 항공 운송비를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안기찬 씨는 두세 달 전부터 이상한 전화를 수십 통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놀라시면서 아니 그분하고 지금 계속 일을 진행해 왔다. 안 씨의 회사를 사칭한 일당이 영세 기업들만 골라 사기를 친 겁니다. 말레이시아에 큰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입점하려고 하는데 이거 회사 제품을 갖고 가고 싶다. 사기단은 물품 대금과 운송비를 송금했다며 현지 은행 명의의 위조 서류를 보낸 뒤 물류업체로 항공비를 선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쪽 쇼핑몰로 거래 계약을 해야 되니까 물건이 도착한다는 확정이 있어야 되니까 WP가 필요하고.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부터 송달 영수증까지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 해당하는 업체도 있었고 그 이사라는 분의 명함에도 그 주소랑 일치를 했었고 사업자도 주셨고. 일당은 전문 무역 용어를 구사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 체크비리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비리 있는데. 하지만 항공료를 보내자 바이어와의 연락은 끊겼고 국내 업체들은 항공료로 수백만 원씩을 날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에 대한 강한 징계도 예고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를 꾸릴 예정인데 조국 비대위원장설이 나오면서 잡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과거 발언이 드러난 건 지난 4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바닥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정청래 대표가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 대표는 어제 최 전 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과거 암컷이 설친다는 등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성폭력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최 전 원장은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했지만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도부 총사퇴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어요. 일각에선 책임 정치를 이유로 조국 비대위원장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수감 중이던 조국혁신정책연구장에게 손편지를 보냈지만 사면 이후에도 답을 받지 못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김 관장은 일부 언론이 자신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왜곡 보도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반대하는 쪽은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회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회에서 이렇게 물리력까지 동원해 입장 표명을 막는 게 옳은 건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자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앞을 막아섭니다. 역사 왜곡하는 좌파들 물러나라! 어렵게 기자회견장에 선 김 관장은 일부 언론과 민주당이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란 자신의 광복절 기념사 내용을 비판한 데 대해 일부를 발췌해 악의적으로 왜곡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후에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빼버린 채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 중단을 요구하며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회견장 예약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김 관장 측은 회견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퇴장했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반대단체 회원들이 또다시 막아서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급기야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과, 사죄부터 시작하십시오. 계속된 당신의 망언,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김 관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연대 대표 우승정 씨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통해 기자회견을 막으려 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일주기를 앞두고 어머니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호소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MBC 사옥 앞에 전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천막 안엔 오 씨의 어머니가 단식 농성 1일차라 적힌 조끼를 걸치고 앉아 있습니다. 공중분해된 거잖아요. 내 새끼가. 그리고 회사에서 전혀 지켜주지 않았고. 오 씨는 지난해 9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프리랜서여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MBC는 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 씨 어머니는 MBC가 아직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고 감추려고 하고 있고 은폐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일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와 시민단체는 일주기인 오는 15일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유족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진실 따위는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 in show business. One video of one bomb, Mr. Moss, the American people bought that war. War is show business. 여론조작 전문가인 불의는 대통령의 성추문을 가리려고 없는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폭탄 영상 하나로 국민은 진짜 전쟁이 터졌다고 믿어버립니다. 웃을 일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When you feed people misinformation about some experience that they may have had, you can distort or contaminate or change their memories. We need independent corroboration. 기억 연구의 권위자 로프터스 교수 말처럼 인간의 기억이 이처럼 취약하니까 역사는 진실을 확증하는 빛이 돼야 합니다. 조작 없는 원본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던 광복 80년 국가기록 특별전. 알고 보니 일부 사진이 조작이었습니다. 좌익의 소련군 환영 집회 사진과 다른 날 있었던 미군 환영 집회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사진이 부족해서 두 사진을 이어 붙였다는데 북한의 포토샵 실력만큼 엉성했습니다. 게다가 플래카드에 붉은 군대 만세, CCCP라는 러시아어를 지운 걸 보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덕수궁 전시는 더합니다. 김구만 있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구입니다. 임정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처럼 저절로 사라져 있습니다. 중일 전쟁 때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을 폭로한 아이리스 창이 역사 왜곡에 던진 경고가 서늘합니다. Any country that refuses to disclose basic historical facts to its people, a country that rewrites history for its people, is a country that jeopardizes its very future as a democracy, as well as dooming itself to potentially repeating the mistakes of the past. 사진 한 장 잘라붙이고 글자 몇 개 지웠다지만 결국 민주주의를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쇼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그 자체여야 합니다. 편집본이 아닌 풀 버전 그대로 말입니다. 9월 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해방 짜깁기였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시간당 30mm 안팎, 전남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해안에 120mm 이상, 제주도에 10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광주 21도로 밤사이 열대야 현상은 사라졌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 29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